네, 지금 화면으로 좀 관련 편지 내용 하나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얼마 전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취임 전에 일찍 곁을 떠났어야 했다는 후회적인 언급도 있고 내용이 참 구구절절한데요. 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가슴 깊이 내내 사죄드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옥중 편지를 썼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뭐 갑자기 편지를 쓰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하긴 한데 뭐 편지를 원래 이렇게 쓰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가을이 되니까 편지를 쓴 건 아니겠죠. 네. 근데 아마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원, 그다음에 이제 치료,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시위나 이런 것들 등등해서 이제 어떤 참 자기가 좀 정리를 이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번 사태가 결정적인 발화점이 된 게 바로 최순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딸인 정유라의 이제 2대 부정 입학. 이 문제가 결국은 방아쇠를 당겨져서 결국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동안 사실은 뭐 본인이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공범 간에는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구치소가 좀 달라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계시다가 지금 서울 성모병원으로 옮긴 상황이고 본인이 지금 동부구치소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편지를 지금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효의 전 최고위원이 이제 면회를 가서 예. 그 편지 어떤 이야기를 그냥 구술로 받아서서 본인이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사실 뭐 마지막 편지다. 왜냐하면 앞으로 뭐 두 사람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본인이 정말 미안하고 사죄한다. 평생 하여튼 이것을 안고 가겠다. 이런 류의 편지 같은데 참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뭐 이 좀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내려왔고 또 본인도 저런 처지고 네. 이런 상황에서 저런 편지가 얼마나 박 전 대통령에게 위로가 될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최 씨가 직접 쓴 편지는 정준길 변호사가 이렇게 면회를 한 다음에 류여애 의원한테 정리를 했고 SNS에 게재를 했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님, 최 씨가 직접 쓴 편지 관련해서 교도관이 일전에 이렇게 막기도 했다고 하고요, 고소도 했다고 하고요.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네, 최순실 씨가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 동부구치소에서 이제 그 김모 교도관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 쓰는 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류여애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접견오는 것을 그걸 막았고 교도소에 어떤 구치소에 이게 지침이다. 예. 네.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걸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예. 최순실 씨가. 네네.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은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서로 이제 공범관계예요.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증거인멸의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이걸 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런데 아마 류여애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접견을 이제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온 편지 내용 자체가 정준길 변호사가 이제 류여애 변호사하고 전에부터 뭐 류여애 전 최고위원이 뭐 기자회견을 때 또 옆에 있고 그래서 서로 굉장히 뭐 친밀한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변호사가 들어가서 최순실 씨로부터 구술을 들어서 그 이야기를 류여애 전 최고위원한테 전달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류여애 전 최고위원도 일반면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면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거기서 구술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편지 자체는 최순실 씨가 써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은 못하지만 외부에다는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쓴 것을 정준일 변호사를 통해서 외부에 유출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그 구술로 쓴 이유가 뭔지 구술로 말한 것을 적어와서 밖으로 공표를 한 게 뭔지 그 과정은 뭐 정확하게 알 수가 근데 없고. 이 편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금 전달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근데 건가요? 원칙적으로 저 편지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어요. 근데 직접 전달은 못 하잖아요. 공범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3자가 받아서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단지 편법이지 똑같은 방법 아니겠어요? 근데 전달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아마 법무부 인터넷 그 편지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아볼 수 없게 하는 게 맞겠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성모병원에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아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네, 그렇군요. 사실 이 편지를 공개한 류여애 전 최고위원이 지난 9월이죠. 서울역에서 1인 시위 중인
황교안 대표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쳐달라 호소하기도 했고 석방 얘기까지 했습니다. 잠시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네, 황 대표가 귓속말까지 하는 모습인데 유 전 최고위원을 만나기 전에 박 전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도 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저렇게 귓속말로 뭐 힘을 합치자 이렇게 보면 어쨌든 총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뭐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좀 뭐 같은 뜻은 같은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참 황 대표도 고민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유해 전 최고위원의 저는 견해가 우리 공화당이나 이쪽에 또 견해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 견해를 수용을 해서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결국 이제 바른미래당에 지금 이제 하고 합당을 뭐 여러 가지 뭐 또 그쪽에 있는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결합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저쪽에서 내거는 목표가 뭐냐면 절대 김무성, 뭐 유승민 등등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그런 선언을 해라. 라고 또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탄핵을 둘러싸고 또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겁니다. 즉,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은 다 배제하고 나머지 세력하고만 하자라는 게 지금 사실 유해 전 최고위원이나 우리 한국당이 지금 겨낸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황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완전 확장성이 없지 않습니까? 뭐 예전으로 다시 다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뭐 야당이 지금 상황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또 분열되는 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 귓속말로 힘을 다 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시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정치 이슈로 부각을 하게 돼버리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결국 민주당이죠. 왜냐하면 다 분열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우리 공화당,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다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 야당 분열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 분열된 야당이 있는 여당은 뭐 승리는 완전 따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황 대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제는 좀 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집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동력들을, 즉,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함께 하겠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선을 형성하는 것인데, 자꾸 이제 우리 공화당이나 저런 어떤 유해 전 최고의 저런 행동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수를 하나로 뭉친 데는 상당히 저는 장애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이현정 의원께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카드를 쓰게 되면 오히려 야권 통합, 보수 통합의 장애물이 될 것이다. 와해시킬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 그럼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게 오히려 내년 총선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만약에 정치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정치공학적인 분석을 한다면 그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야권의 분열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카드를 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을 한다?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지지층의 결집이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원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럼요. 적폐 세력을 몰아냈던 당연하죠. 그러니까 탄핵을 했던 촛불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촛불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지금까지 뭐 물론 형 확정도 되지 않았고 지금 상황에서 사면 얘기를 꺼내는 거나 사면을 하고 총선 앞두고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데 사면을 하거나 풀어준다? 그래가지고 야권 분열을 노린다? 뭐 정치공학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지지층 결집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현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 그렇게 카드를 썼을 때는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총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네. 그나저나 이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과 재활 치료를 위해 현재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에는 57평형 병실에 있다가 조금 줄여서 30평형 규모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님, 그런데 이 전직 대통령이라서 1인실을 쓸 수 있는 건지 보통의 수감자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었긴 하지만 결국 탄핵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애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치료와 관련된 부분은 본인이 자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알려지기는 한 뭐 50평, 57평형 병실에 있다가
이제 30평형으로 옮겼다고 그럽니다.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57평 정도 되면은 이제 VIP 병동 중에서도 VIP일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화면에도 잠깐 나왔는데 그렇죠. 엄청 좋아 아마 보이고. 하루 금액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4,500 이상 갈 가능성이 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병실을 줄여서 이제 아마 처음에 어깨 치료 받으면 이제 수술에 후유증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아물게 되니까 결국 30평대로 옮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30평대를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최하 100만 원 이상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지금 90일 기준으로 하면 병원비가 2억 9,430만 원. 그러니까 한 3억 가까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 또한 굉장히 부담이 갈 거예요. 저는 2017년도에 그때 한 10여 차례 네. 그때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을 다녔잖아요. 그때 병원비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네. 뭐 그중에 일부를 유영아 변호사가 이 부분을 부담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병원비도 좀 줄일 겸 또 여러 가지 본인의 병세도 호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작은 병실 좀 옮겼다고 보지만 일반적으로 수감자들은 이제 저런 대우를 받지 못하죠. 사실 근데 이제 아까 앞서서 석방 얘기도 잠깐 나눴지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석방 얘기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법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사면. 이제 사면은 이건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형집행정지로 나와야 하는데, 저 정도의 어깨 수술을 할지 허리 디스크만 가지고는 형집행정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어떤 만약에 수술을 하지 않는다랄지 병을 방치하면 생명이 유독하거나 예. 아니면 신체가 불구화될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 정도로 아주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형집행정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사면밖에 없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뭐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한 거죠. 네. 네. 이 최순실 씨의 옥중 편지가 공개된 날인 어제 서울시 교육청 국감장에서는요, 이 딸 정유라 씨가 거론이 되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조국 딸은 같은 편이라서 보호해야 되고 정유라는 남의 편이라서 보호하지 말아야 되고 나서서 학생부 공개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정유라 사건하고 지금 조국 딸 사건을 보면 유사한 걸로 보이지만요. 정유라 사건은 이 출결일 수가 문제가 됐고 네, 한국당에서는 이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해서 과거 정유라의 학사 비리 사건처럼 특별 감사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조희영 교육감은 두 사람의 사례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글쎄 뭐 그렇게 따져보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 사실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학교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입학이라든지 이런 네. 걸로 빚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시교회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정유라 씨 같은 경우도 당시 어떤 형이 집행되기 전에 바로 즉각적으로 가서 어떤 저걸 결론을 내리고 결국엔 중졸이 됐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조국 교수의 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지금 어떤 면에서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고대도 마찬가지고 다 결정 나봐야 안다 이렇게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교육 당국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불편부당하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너무나 서울시교육청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제 또 상임위에서 앞으로 이제 특목고와 뭐 자사고를 다 없애겠다 이렇게 또 이제 했어요. 네. 참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조국 장관 사태가 터졌는데 왜 갑자기 검찰 개혁을 하고 또 교육 개혁을 합니까? 조국 장관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한 검찰과 교육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특목고 문제가 단순히 이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또 갑자기 이제 교육 장관들은 나와서 전부 다 이제 자사고 특목고를 다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교육이 우리가 100년 대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저런 하나 사건 터진다고 해서 갑자기 특목고를 없애고 자사고를 없애고 그리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과연 그럼 우리 교육이 어떤 한 사건이 터지면 또 제도를 바꿉니까? 저는 그래서 참 물론 뭐 조국 사태가 남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100년 대계인 상황들은 저렇게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희영 교육감의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조민 씨하고 지금 정유라 같은 경우 문제가 됐던 게 출결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중국 고등학교 다니면서 왜냐면 말 탄다고 그러면서 출결 안 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졸업을 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됐고 선생님이 동봉투 전달한 것도 문제가 됐으니까 주로 그 중고등학교 관련된 문제가 정유라 씨는 문제였고 교육청이 하는 부분은 초, 중, 고등학교를 담당합니다. 대학은 교육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조민 씨 같은 경우는 대학 입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교육청에서 하기보다는 아마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현정 위원과 최진범 교수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